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K-팝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인 동시에 대표 욕바지 장르였어요. 화려한 비주얼과 무대의 퍼포먼스에 비해 장르 음악으로서의 깊이가 없다는 비판이 거의 뭐 태동할 때부터 쭉 따라다녔으니까요. 그저 J-팝의 열화판이다, 아시아권에서만 먹힐 장르다, 그냥 잘생기고 예쁜 애들 모아놓고 만든 상품일 뿐이라며 수많은 음악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두드려 맞곤 했죠. 물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빅뱅, 2NE1, 샤이니, FX 같은 형누님들이 인하우스 프로듀싱과 송캠프 시스템 아래 K-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긴 했어요. 하지만 이들만으로 K-팝 전체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죠. 타이틀곡에만 공들이고 나머지 트랙은 대충 쓱까버리는 패턴과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유사음악이란 말들이 K-팝 씬의 꼬리표 마냥 딸려왔으니까요. 근데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장 장르 음악가들과 맞짱 떠도 꿀리지 않는 음악적으로 뛰어난 앨범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Four's, Perfect Velvet, Reboot, Love Yourself 트릴로지, 최근엔 뉴진스, 아마겟돈까지. 이 앨범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은 그룹의 정체성과 서사, 도전 정신과 진정성이 녹아들어 있어서 피상적인 히트곡 모음집을 능가하는 그룹의 역사에 남는 레거시라 할 수 있죠. 이처럼 K-팝 산업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어요. 먼저 세계관이란 것이 엑스를 통해 도입되면서 더 이상 히트곡 하나 잘 뽑는 걸로 쇼붙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에 따라 짜임새 있는 스토리 설계와 그와 어울리는 고퀄 트랙리스트를 갖춰야만이 하나의 앨범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앨범 전반의 서사적 감수성과 음악적 완성도를 부여할 수 있는 탑티어 작사, 작곡, 편곡가의 필요로 이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전환점, K-팝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면서 기존의 상업성이 몰빵된 음악이란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예술성과 아티스트 정체성 중심으로의 재편이 요구됐어요. 그 포문을 열어 제낀 건 SM이었고, 이후 각 기획사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흐름에 뛰어들며 소속 아티스트 고유의 색이 담긴 감각적인 사운드와 정교한 프로덕션을 구축해 나갔죠. 그 결과 K-팝 산업 전반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앨범 하나가 갖는 의미는 개인과 그룹의 세계와 감성, 언어를 압축한 종합 예술 기획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K-팝이 음악적 완성도와 서사적 정밀함을 향해 고도화되던 그 순간, 국내 음악씬 한편에서 조용하지만 화려하게 떠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국내 R&B 씬을 씹어먹고 지금은 수많은 K-팝 그룹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녀, 수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 세계를 이렇게 치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추진력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누님이 누구랑 작업했길래 또 오봤더냐 하면은 방탄, 엑소, 아이유, 레드벨벳, 에스파, 보아, 청아, 리센느, QWER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K-팝 최전선에 있는 굵직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민을 원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음악을 잘하고 커리어가 넘사기 때문이죠. 근데 이누님은 씬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16시즌에 발표한 데뷔작 비랭 Go to Sleep으로 이 사람 그동안 어디 숨어있다 나타난 거지 싶을 정도로다가 신인답지 않은 농익은 퀄리티의 음악을 선보였어요. 여러 종류의 흑인 음악 장르를 아우르면서도 여유 있는 그루브와 고해상도 보컬로 무장된 이 앨범은 훗날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끌고 갈 거의 류현진급 에이스의 등장을 알렸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몸풀기에 불과했어요.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발표한 정규 1집 뮤어홈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총 집결하고 쏟아 부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을 만들어냈거든요. 그야말로 수민의 패기와 자신감이 역력한 명반이었죠. 앨범 전반에 전자음악 요소를 개입시킨 가운데 힙합, R&B, 팝, 퓨처 바운스 등의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음악적 스펙트럼과 그 깊이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앨범 전체는 통일된 무드와 흐름을 유지했고, 각 트랙마다 뚜렷한 개성과 밀도 높은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며 정말 대단한 몰입감을 안겼죠. 이런 뛰어난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라 해야 할까요? 그의 수민은 각종 평론지의 연말 결산 리스트에 줄줄이 입성한 건 물론 한국 대중음악상 코리안 힙합 어워즈 수상까지 이뤄냅니다. 이후 발표한 이 두 장의 EP를 통해서는 유엄에서 맛배기로 보여준 네오 K-팝이란 불친절하지만 직관적인 장르의 영역을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 결과는 대성공적이었고요.
이렇게 수민이 K-팝과 다른 장르 음악 사이의 간극을 허무는 일종의 실험 모드에 들어갔던 건 사실 그 무렵 K-팝 진영과의 협업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노님의 손을 거쳐 나온 K-팝 곡들은 아티스트 수민의 정체성이 자연스레 스며들었으면서도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완성품으로 나왔죠. 레드벨벳의 바와 눈 맞추고 손 맞대고가 대표적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레벨 최고작 퍼펙트벨벳의 수록곡 바는 수민 진보가 작사 작곡을 맡고 이센스의 에넥도트를 프로듀싱한 오비클레인 형님이 편곡을 담당했습니다. 이 세 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레드벨벳의 벨벳스러운 매끈함이 가득한 이 곡은 80년대 댄스팝의 레트로한 감성을 현대적인 R&B 감성으로 풀어낸 작법 덕에 멤버들의 탄탄한 보컬과 비트의 조화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수민과 진보의 역할 분담도 이분화된 것 마냥 명확했죠. 펑키한 그루브를 살린 리듬 파트는 국내 R&B 씬에서 진보가 가장 잘하는 전매 특허 스타일이었고, 반대로 수민의 역할은 멤버들의 보컬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던 것 같았어요. 멤버들의 맑고 선명한 목소리를 악기처럼 활용해서 곡의 질감을 다채롭게 만들고 절제된 멜로디 라인을 유지하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보컬을 겹겹이 쌓은 화음은 유엄에서의 수민을 연상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눈 맞추고 손 맞대고는 더 레벨 페스티벌 데이2의 마지막 트랙으로 수민이 작사, 작곡, 편곡에 모두 관여한 곡인데요. 90년대 R&B 스타일의 비트 위에 멤버들의 담백한 리듬감이 얹어진 퍼포먼스는 수민의 음악 세계를 K-팝 포맷에 이식한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인호님의 보컬은 90년대 R&B 감성이랑 찰떡으로 어우러지며 곡의 매력을 제대로 살렸어요. 특히 그 가녀리고 맑은 음색이 곡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마치 수민이 짠 설계도를 자신만의 보컬로 정확하게 구현해낸 느낌이었죠. 이 곡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가사입니다. 수민의 작사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어휘를 비틀어 새롭게 보이게끔 하고, 익숙한 장면을 새로운 각도에서 비추는 감각이 야무지다고요. 또 옷장이나 통닭처럼 구체적인 오브제를 메타포로 삼아서 그 안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슬쩍 숨겨둔 다음 그걸 깎아서 귀엽고 발칙하게 표현해내는 능력도 수민의 장기 중 하나죠. 눈 맞추고 손 맞대고 역시 이런 수민의 작사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요. 이게 원래 제목이 눈 맞추고 못 맞대고였을 정도로 꽤 노골적인 곡이었대요. 비록 최종 버전에선 수위 조절에 들어갔지만 곡 전반에 흐르는 관능적이고 끈적한 감정의 기류는 여전히 선명하죠. 사랑을 나눈 뒤 맞이하는 어색한 아침이란 상황 설정이나 지겨울 정도로 날 어루만져줘 같은 가사는 K-팝 테두리 안에 야스쿠리한 느낌을 입힌 신선한 시도였고, 레드벨벳의 기존 이미지와도 완전히 어긋나면서 그들의 감춰진 면모를 들춰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수민은 본인이 플레이어가 아닌 곡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그룹과 자기색을 절묘하게 겹쳐내는 방식으로 작품의 밀도를 높입니다. 이런 게 바로 수민이 K-팝 안에서도 자기 음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후 수민의 행보는 막힘이 없었어요. 그냥 쭉쭉 뻗어나갔죠. 슬롱과의 협업으로 발표한 미니 시리즈 1, 2, 그리고 그 사이에 내놓은 또 다른 앨범 시치미까지 외주 작업도 바쁘게 소화하는 와중에 자기 커리어를 착실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수민이 선보인 작업물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간 따라붙던 장르 파괴왕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변칙적이고 파격적인 소리의 모음이 아닌 당황스러울 정도로 친절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감한 장르 실험은 유지했죠. 그러니까 비트는 비교적 미니멀하게 구성하고 보컬의 힘은 덜어내되 장르적인 확장은 오히려 더 깡따구 있게 가져가면서 대중성도 챙기고 음악적으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한 거죠. 보통 이런 시점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 대중한테 맞춰볼까 하면서 노선 틀다가 정체성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수민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결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찾아갔걸랑요. 그래서 더 반갑고 멋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평단도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미니 시리즈 1, 2는 한대음에서 각각 R&B 소울 부문 노래상, 음반상 후보에 오르더니 노래상과 음반상을 하나씩 낚아챘고, 시침이 역시 그의 한대음에 놈이 되며 힘뺀 음악도 충분히 대중성과 음악성을 챙길 수 있다. 이거를 그냥 결과로다가 증명해버렸죠. 내가 춤을 잘 추지 못해도 내 옷장은 너의 꿈, 내 옷장은 완성. 이렇게 대중과의 타협점을 만들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은 수민의 작업 방식은 K-팝 시장이 그녀를 더 원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힘 조절에 들어갔는데도 음악의 응집력을 잃지 않았다는 건 요즘 K-팝 회사들이 추구하는 접근성과 완성도의 균형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아티스트란 뜻이니까요. 그러니 아이유부터 해가지고 에스파, QWER, 리세느, 더보이즈 등 이분들이 수민의 작업실 방문짝을 추가로 두들긴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수민의 개성과 프로듀싱 감각이 유독 돋보였던 작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QWER의 두 번째 EP에 수록된 달리기죠. 이 노래는 수민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전부 1인 메타로 진행한 매우 이례적인 협업이었고 그래서인지 노래 전반엔 수민의 프로듀서적인 영리함과 음악적 색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앨범 내에선 유일하게 R&B로 접근한 트랙임에도 밴드의 정체성을 고려해 두꺼운 베이스 드럼을 사용하며 락적인 질감을 내려한 점이 이게 프로듀서지 싶었어요. 덕분에 달리기가 장르적으로는 가장 독립된 트랙이지만 앨범 전체 흐름에선 이 질감 없이 잘 어우러졌으니까요. 잠깐 집에 들러서 무거운 가방을 놓고 가자. 곡 구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벌스에선 수민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후렴에선 QWER 특유의 발랄한 에너지가 터지면서 양쪽의 색깔이 조화롭게 맞물렸어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선 수민이란 제3자가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누님이 그 감도를 섬세하게 조절한 덕분에 되려 QWER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곡으로 다가왔죠. 또 초단과 마젠타의 보컬 사이에 수민의 하이파이한 코러스가 자연스레 침투하고 섞이면서 보다 입체적인 소리의 결과값을 출력시켰고요. 내게 닿을 수 있는 손 내밀고. 그리고 수민이 에스파의 아마겟돈에 참여하면서 어떤 파트를 맡았고 거기서 뭘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썰푸는 영상이 꽤나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저는 사실 가사 없이 그 스트럭처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가사가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써야 된다고. 왜냐면 저는 그 거친 분배 비트에 비음 섞어서 비음 약간, 섞인 예. 여성 보컬들이 되게 야릇하게 나오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나서 근데 수민이 이런 킬링 파트를 만들어낸 그 감각도 대단하지만 전 결국 이게 수민이 대단한 음악가이기 이전에 대단한 리스너인 데서 비롯됐다 생각해요. 보통 음악계에서 이름 좀 날린 뮤지션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듣고 자랐단 거,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음악이든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뿌리를 든 리듬이든 국적, 시대, 장르 안 가리고 그냥 좋다는 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의 기억 장치에 쟁여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진짜 좋은 음악은 결국 잘 듣는 사람한테서 나오는구나 싶어요. 만약 수민이 90년대 붐베를 안 들었더라면 저 웨이요 웨이요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테니까요. 또 미니 시리즈에서 선보인 폭넓은 장르 스펙트럼, 자기 음악을 네오 케이팝이라 부르며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 했던 그 시도들도 다 그 듣기의 결과물이자 연장선에 있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누님 인터뷰나 음악을 듣고 나면 아직 섭취해야 할 음악들이 준내 많구나 같은 생각과 진짜 잘 들어온 사람의 기록물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기분이 듭니다. 뭐 최근 도쿄 타워 레코드 가서 구경하는데 수민슬론 가판대가 따로 설치돼 있고 미니 시리즈에 마스터 추천까지 박혀있는 걸 보면서 수민의 음악은 국경도 허물음이 있단 걸 현장에서 체험한 것 같습니다. 척박한 국내 R&B 시장에서 해외 개척까지 해버리는 정말 대단한 누님이죠. 제 인생의 방향은 음악에 대한 얘기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 선호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소하게는 뭐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인 걸 인증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삶 안에서 사랑이 없는 누락된 삶은 저한테 매우 고통스러운 삶일 것 같고 그게 누락된 채로 음악을 한다? 완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